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국소비세법 객관식 문제집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최종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최종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재는 내국소비세법 객관식 문제집 요 책을 주 교재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찾아볼 때는 우리 이 서브노트 있죠. 네,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부교재로 삼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업 끝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브노트가 결국은 단권화 교재다. 그래서 단권화 교재를 이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객관식 문제를 예습을 하고 온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제가 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을 조금씩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수업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고, 그리고 좀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설명은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것처럼, 실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복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무조건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해가 되고 또 다시 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은 볼 필요 없고요. 복습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다 그냥 제끼시고, 수업 들을 때도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이거는 볼 때마다 좀 헷갈린다. 그런 문제들은 요거를 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여기 서브노트에 관련된 이론 부분에 붙여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일정인데요. 요거 다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표?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원래 이 객관식 문제집 과정이 내국소비세법은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3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화토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토.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11월 16일. 그래서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3회 있죠. 3회. 3회 동그라미 해보세요. 3회가 11월 23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화요일인데 원래 화요일은 7시인데 여기 3회는 오후 2시에 한 번 있죠. 그래서 11월 23일은 오후 2시 한 타임, 그리고 저녁 7시 한 타임. 하루 종일 합니다. 6시간을. 그래서 화요일 11월 23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회, 5회, 화토, 요게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6회, 7회 원칙이고요. 8회 화요일인데 9회가 원래는 12월 11일이에요. 토요일. 요게 3회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토요일 수업이 없고 그 수업이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로 당겨졌다. 그 다음에 이제 9회, 10회, 11회 다 화토로 가는데 12회에 금요일 날 저녁 7시가 있죠. 그죠? 원래는 이게 12월 2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수업인 겁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수업이 12회로 하루 당겨졌다. 그래서 12회도 연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토인데 역시 14회 연필로 동그라미. 요것도 토요일 1월 1일이죠. 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수업이 12월 31일 금요일 7시로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원래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카운트다운하고. 사정상 그럴 수 없어서 저녁 7시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화토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회, 12회, 14회 요 3번이 일정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과 관련된 또는 공부 방법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진행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집 교재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사실 이 5페이지의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28회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사실은 풀을까 말까, 같이 풀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문제인데 나름대로 이게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자, 이게 어떤 문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제가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났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요, 이게 애매하고 이상한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그죠? 1번이 옳지 않거든요.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유럽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업회계 기준도 예전에는 GAAP를 썼었는데 갭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요거 IFRS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미국식 회계입니다, 요게. 요거는 유럽식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적인 어떤 그 줄기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세무회계 쪽에서는 그런 흐름이에요. 뭐 그래서 꼭 유럽 제도를 본받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제도를 본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1977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야. 그죠? 참 애매하죠. 이런 거를 뭐 수업 시간에 어느 나라 제도고 몇 년에 도입됐고 이런 걸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껴두고요. 그죠? 다른 데서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고 다른 데서 답이 없으면 나머지를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 3, 4, 5번에서 다 옳다 이게. 그러면 1번이 답인 거죠. 뭐.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2번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부담의 기속자와 법률적 납세 의무의 기속자가 다르게 설계된 키워드가 뭐예요? 간접세죠. 그죠?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국민 총 지출 중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문장이죠. 그죠?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않는다. 이걸 해석해낼 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잖아요. 그죠?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이 소비형 부가가치세 말고도 소득형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DP형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얘네 아니고 얘다.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부가가치를 소비형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국민 총 생산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랑 용어를 일치시켜 봅시다. 국민 총 생산액에서 중간재 소비액을 뺍니다. 그리고요, 중간재 소비액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액, 자본 소비액이죠. 자본 투자액, 자본 소비액도 빼서 얘를 소비형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부가가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 투자액, 자본 소비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본이니까 투자액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자본 투자액은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순투자액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감가상각비, 그거를 이제 대체 투자액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장점이 뭐냐?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장점은 원래 얘를 자본 투자액, 자본재 투자액을 빼주지 않으면 그러면 부가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고 총 생산액이 100이고 중간재가 50이고
그 다음에 자본재 소비액이 3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안 빼주면 부가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잖아요. 50에 10%니까 세금이 5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자본재 투자액 30도 빼주니까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부가에서의 부가가치는 100 빼기 50 빼기 30 하니까 20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빼주면 50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장점은 뭐예요?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투자? 자본 투자. 자본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니까 부가가치가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것만큼 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야, 이게.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설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브노트 우리 기본 요약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분께서는,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거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가가치는 줄어들어.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도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무슨 지국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지, 그냥 넘어갈지를 고민한 게 1번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좀 뭐 그렇게 중요성이 높은 건 아닌데, 다만 2번부터 5번까지 얘는 의미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언급될 수 있거든, 이건. 이 문장은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이거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얘기하는구나. 얘는 간접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건 알 거고 이게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특징이구나. 이건 소비지국과세 원칙을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부터 5번까지 부분이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요. 같이 풀어봅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것 때문에 많이 잘못 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풀이를 연습할 때 초반에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문제를 연습할 때 2번씩 읽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는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는. 그게 안 되면 2번, 3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보자마자 나중에는 집중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래요. 자, 부가가치세는 소매상의 판매 단계에서만 과세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 방식이죠. 그런데 얘는 소매상 판매 단계에서만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얘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과 동일하다. 참 이 문항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득세 안 배우니까요. 그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얘는 일반과세자를 가정했을 때 과세기간은
1월에서 6월,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일반 과세자를 가정했을 때, 물론 간이 과세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요,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에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무조건 달력상의 1년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하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동일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 언제 하더라? 혹시 아세요? 소득세 신고 언제 합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런데 이제 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하는 게 전년도 1년치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무조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근데 법인세는 안 그래요. 법인세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그 회사의 회계기간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1년의 범위만 넘지 않으면 되죠.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회계학의 회계기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정해, 회사가. 근데 1년만 안 넘으면 돼. 그런데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무조건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잖아요. 이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내가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거든. 그런데 얘 소득세는 어떤 말이 줄어든 말이냐 하면 얘는 개인소득세가 줄어든 말이에요. 개인소득세. 법인세는요, 법인소득세가 줄어든 말입니다. 둘 다 소득세예요. 그런데 개인소득세는 요렇게 줄인 거고, 법인소득세는 요렇게 줄인 거죠. 다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냥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얘기하는 거고, 개인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일하지 않죠. 2번도 틀렸네요. 나번도. 세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은 부가가치이므로.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은 과세 대상을 얘기합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대상에다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붙이느냐,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과세 대상을. 근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니까. 그래서 얘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요. 과세표준은 우리 어떻게 정리했죠? 얘는 부가가치액이 아니라 시그마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을 합산한 걸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라번, 부가가치세는 수출입거래에 관한 국경세 조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여러분, 국경세 조정이 뭐예요? 요거 국경세 조정을 안 한 방법을 뭐라 그러죠? 우리 국경세 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지국 과세 원칙이라 그래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만들고 일본에서 핸드폰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 일본 부가세 8%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에 우리나라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 10% 곱해서 110만 원에 수출하는 거. 일본은 100만 원에 부가세 8%에서 8만 원 붙인 108만 원에 수출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생산한 나라에서 그 나라 부가가치세를 붙인다 그래서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 부르죠. 생산지국, 생산한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방식. 생산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부가가치세 때문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부가가치세 세율 차이 때문에 국제 가격에 왜곡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고친 게 뭐예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게 소비지국가세 원칙이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조정 안 하면 생산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정한 거죠. 어떻게 조정합니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내국 물품하고 동일하게 과세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경을 넘나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나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세율을 다 빼버려야 돼. 그래서 0%를 곱하는 거고 들어올 때는 0%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이 과세하는 거. 그게 조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국경세 조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경세 조정을 했잖아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몇 개입니까? 4개 전부 다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찍으면 어떻게 돼요? 1번 제끼고 5번 제끼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출제위원들이 좀 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나 다라 다 뭡니까? 나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문항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로 넘어갈까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 기출문제는요, 거의 우리 관세사 1차 시험에 출제된 거 한 12, 13년 정도부터 다 실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뭐 반복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풀 줄 알면요, 80점 나옵니다. 내국소비세법은 그래요. 선생님, 내국소비세법 점수 잘 받기 위한 왕도가 있을까요? 기출문제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기출문제를 수없이 반복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풀면 그러면 80점은 나온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거 한 10여 년 전 것까지 다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를 제가 추가로 넣어놨는데 이 예상문제는 우리 관세사 시험 외에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 7급, 9급 그 시험에서 기출된 거를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최근 것까지. 그래서 예상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예상 문제도. 그래서 1순위 시간이 없다. 기출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으세요. 그리고 점수를 안전하게 80점 이상 맞고 싶다. 예상 문제까지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지만 그냥 구석지고 뭐 시험에 날 가능성이 없는 거는 다 빼버렸다. 주변에서 다른 시험에서 다 출제된 그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문제들만 실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문제 1번이에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네요. 우리나라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아니죠. 그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기출문제에서 봤잖아요. 이거 뭐 얘기한 거예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반복돼서 또 나오고 이럽니다. 어떤 시험에서 기출된 그런 내용들이 다른 시험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죠?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국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1번에 답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번이 답이더라도 2번, 3번, 5번을 빠르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에서 훨씬 더 가까운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1번을 다시 보면 놓친 문장이 나와. 그래서 앞에 뭐 2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답이 있다. 그래서 뒤에 거 안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뒤에 걸 읽으면서 내 실수를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는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분 만에 내국소비세법 다 풀으라 그랬는데 마킹까지 생각해서 그러면 한 17분 정도? 늦어도 18분 정도까지는 다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17분, 18분 동안 이걸 다 풉니까? 읽어보기도 힘든데. 그래서 키워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드. 그 문장의 핵심 용어.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지국가세 원칙.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소비지국가세 원칙이잖아요. 그죠? 소비지국가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 수입자에 대해서는 내국물 동일하게 부가지세 과세. 그죠? 이게 소비지국가세 원칙, 국경세 조정하는 방법이잖아요. 세 번째,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지만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 특징. 키워드 간접세죠. 네 번째, 부가가치세는 국세죠. 지방세 아니라 국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특정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뒤틀지를, 그게 키워드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요. 총칙 내용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중요해요. 연필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풀어보겠습니다.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납세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업자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개념. 우리 납세 의무자에서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납세 의무자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사업자에 대한 개념은 표로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정리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자 개념, 사업자가 누가 사업자죠? 사업자의 개념이 뭡니까?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브노트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뭐 정의를 내릴 필요 없죠. 그죠?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니까.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업자는요,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고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입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는 거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그랬고,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영리성 유무.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는 거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줄여 쓸게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법인 아닌 단체, 얘네도 무조건 포함한다. 그죠? 당연히 뭐 개인이나 영리법인,
다 포함한 거는 당연하죠, 요거는. 그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 다 포함하는 거, 이건 당연하고, 심지어 국가, 지자체, 법인 아닌 단체, 얘네들도 다 포함한다. 왜? 얘네는 비영리 법인인데,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는다는 말에 얘네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자, 우리 세법은 원칙과 예외잖아. 선생님, 국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데요. 면세예요. 그런데 그거는 원칙의 예외야. 원칙적으로는 얘네들도 납세 의무자인데 예외적으로 얘네들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면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업자가 아닌 게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는다는데 이거 무조건 언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어야 되죠. 사업성.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얘는요, 사업자 등록 했니 안 했니? 사업자 등록 여부. 거래징수 했니 안 했니? 거래징수 여부.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즉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성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납세의무자,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너가 사업자 등록을 했니 안 했니? 너 거래할 때 징수했니 안 했니?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 중에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거래 징수 여부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성이죠. 독립적으로라고 했으니까 독립성이죠. 독립성은 둘로 구분됩니다. 물적 독립성하고요. 그리고 인적 독립성하고 많이 나오는데 구분이 되는데 물적 독립성하고 구분되는 걸로 묶어서는 그렇게 꼭 물적 독립성에 이렇게 연관해서 출제되지는 않아. 그런데 물적 독립성 여부와 관련된 비슷한 연관된 개념이 뭐예요? 요게 부수재와 부수용역입니다. 그죠? 근데 묶어서 이거하고 묶어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아. 그냥 부수재와 부수용역에 대해서 과세면세 독립성 별도의 독립된 거래 과세면세 여부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죠. 인적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늘 나오는 게 뭐예요? 근로의 제공이죠. 근로의 제공. 근로의 제공은 얘는 인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사업자다 아니다? 사업자 아니다. 요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자에 대한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상중하의 하.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놨죠. 그죠? 서브노트 11페이지 보시면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는다는 데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막 밑줄을 쳐놨을 거예요.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당연히 들어가죠.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 아닌 단체 얘네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꼭 표시해. 사업자 등록 했니 안 했니? 거래 징수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독립성에서는 인적 독립성, 물적 독립성이 있는데 인적 독립성,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서 근로 제공은 인적 독립성이 없죠. 그죠? 물적 독립성과 관련한 소득세법 규정이 가끔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이. 근데 이게 이제 소득세법이라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출제된다 그러면 틀리면 안 되겠죠. 출제될 가능성은요, 있습니다. 높습니다. 그 물적 독립성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과세가 되면 물적 독립성이 있는 걸로 보고, 과세가 안 되면 비과세 규모의 그런 소득세법 규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그런 사업의 그 규모라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 걸로 보는 게 원칙인데, 네 가지 업종이 있죠. 그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민박, 음식물, 특산물, 전통자재죠. 그죠? 요 네 가지는
소득세가 부과되든 안 되든 무조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적 독립성 있는 걸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다. 그래서 물적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가끔 소득세 관련된 부분, 여기 민박, 음식물, 전통차, 특산물 제조, 특산물 전통차 제조, 얘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문제에서 나중에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사업자에 대한 개념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출제된 게. 자, 1번.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성이 있어야만 한다. 틀렸죠, 그죠?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얘는 맞네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그렇죠. 사업자를 한번 우리 구분을 해볼까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념에서. 이제 그러니까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요,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자. 이게 아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거를 한 칸 더 늘립시다.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하지 말고요. 그냥 사업하는 자의 개념에서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념을 이제 그냥 일반 사업자에서부터 확장을 시키면 사업을 하는 자는 여기 세가 부가가치세를 얘기하거든. 과세사업자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과세사업자는요. 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다 뭐예요? 10% 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뭡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납세의무자입니다. 얘는요. 부가가치세하고 관계없죠. 면세죠. 그래서 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얘들이 납세의무자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2번이죠. 3번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여기서 이제 요 세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죠. 네 번째,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념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 아니어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는 무관하다. 이거 1번 얘기죠. 그죠? 2번 얘기죠. 2번 얘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 형식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요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실 것.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하고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몇 번이 정답인가요? 3번이에요? 3번?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은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요 얘기가 실질과세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명의가 있고 사실이 다르다 그러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치세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치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우리 세법의 큰 뭐라 그럴까요? 명제라 그럴까요? 명제? 우리 세법을 적용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귀속자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요,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나 세금 계산서나 이런 증빙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큰 기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근거과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뭐예요?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여기에 관련된 거죠. 보통 법인격 없는 단체가 뭐냐면 얘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얘가. 우리 왜 기본이론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인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인격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어떤 자격인데 인격에는 크게 법인격이 있고 개인에 대한 개인격, 개인이 있다. 법인과 개인이 있다. 개인은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자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법적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인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자연인 이렇게 부르는데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인격을 획득한 자. 그게 법인이라 그랬죠. 법적 절차가 뭐예요? 그게 설립등기라 그랬습니다. 설립등기. 그런데 문제는요. 얘네들 법인 개인 얘는 명확해. 문제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요 가운데 있는 녀석. 얘가 좀 문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풀네임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니까. 어떤 단체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단체가 얘 가운데 있는 애의 이름이야. 그런데 단체는 당연히 개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인 아닌 단체가 왜 얘가 문제냐면 인격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 자격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세법에서는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을 적용하고요.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을 적용하려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도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얘네들도 개인처럼 소득세법을 이렇게 적용하겠죠. 그죠? 그러려고 얘네들을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인 아닌 단체들은 다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아닌 단체들은 뭐예요? 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 얘네가. 그래서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는다고 할 때 여기에 법인 아닌 단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 아닌 단체는 다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어쨌든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거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입니다. 자, 써볼게요. 과세거래는요,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이걸 줄여서 과세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은요,
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요. 재화를 공급하는 자, 재화를 공급하는 자,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즉,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 거래가 되려면 얘는 사업자이어야 되고, 그죠? 얘는 사업자 여부 불문한다.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구분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용역의 수입과 관련된 게 우리 세법에서는 구절 절차에 용역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대리납부 의무입니다. 대리납부 의무가 뭐예요?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용역을 수입할 때 대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걸 대리납부 의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리납부 의무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이든 아니든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중에 매입세공제를 못 받는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수입하는 자, 즉 대리납부 의무자는요, 얘는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납세 의무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재화를 공급하는 자,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재화 공급, 용역에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라면 납세 의무자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대리납부 의무자도 용역 수입 등에 대해서 부가시세 거래징수에서 내잖아요. 그렇지만 대리납부 의무자는 사업자다 아니다?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됩니다. 대리납부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4번으로 와서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는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납세 의무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이. 동그라미 4번 문장을 여기까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리납부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이다 이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납세 의무 과세대상 거래를 구분할 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까지 과세대상 거래를 규정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납세 의무자거든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과 관련된 거 또는 대리납부 의무자 얘네들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 동그라미 4번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추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당연하죠.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다 사업자에 해당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4번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리납부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3번 문제 연필로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말장난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요. 자, 1번. 일반 과세자에 대한 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 사업자잖아요. 그죠? 간이 과세자가 아니라 얘는 1기, 2기로 구분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원래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날까지가 1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원칙적인 일반적인 과세기간인데 예외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신규 사업자 그리고 폐업자. 그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일 때는 이때부터 요렇게가 과세기간이고 폐업자는 요때부터 시작부터 요때까지가 과세기간이고. 그죠? 그런데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요게 이제 사업 개시일입니다. 혹시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했더라. 요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더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더라. 그러면 이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이렇게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최초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되죠.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폐업이에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겠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폐업일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사업자가 간이가세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간이가세 포기 자 다 같이 포기는 무슨 기준? 달 기준. 재적용은 과세기간 기준. 그러니까 간이가세 포기를 했어요. 달로 끊잖아요. 그죠? 3월 7일 날 간이가세 포기했어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3월 말까지죠? 일반 가세자는요. 4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그게 1기니까 6월 30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를 했어요. 일반 가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가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달이 맞네요. 그리고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때까지가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이죠. 그 과세기간이 이 경우에는 1기가 2개의 과세기간을 갖는 거야. 그죠? 3월 말까지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간이가세자는 3월 7일 날 간이가세 포기를 했어요. 요거 3월 7일 날짜 우리 기본 이론 시간부터 쭉 이 날짜를 잡았잖아요. 간이가세 포기. 그죠? 3월 7일 날 간이가세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7일이겠죠. 요게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3월 31일이죠. 3월 31일. 3월 31일까지가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로 간이가세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확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4월 25일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간이가세 끝입니다. 이해 가세요? 원래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 근데 간이가세 포기를 했다? 여러분들 얼굴이 반은 뭐 아는 것 같은데 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표정이면 제가 불안한데 이해 가시죠 이거? 그죠? 리액션을 확실히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가 이게 간이가세 과세기간이에요.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3월 31일이니까 간이가세에 대한 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거 폐업 끝나고 간이가세 포기 끝나고 간이가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4월 25일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거래돼서 확정신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5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나오네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 그 등록 신청한 때부터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키워드야.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과세기간은 요거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 출제된 것처럼 폐업일까지인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니까.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거요. 사업장에 대한 문제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하예요, 하.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제된 거 위주로 또 출제될 거니까요. 자, 옳지 않은 거. 광업 사무소 소재지죠. 광업.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인데 포장만 하거나 용기 충전만 하거나 저유소 이런 거는 최종 제품 완성 장소로 보지 않죠.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인데 얘가 법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뭡니까? 등기를 따라가죠.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만약에 개인이에요. 얘는 등기가 없으니까 업무총괄 장소로 가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얘는 계속적으로 그 사업하는 장소가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부동산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을 대여해요. 그러면 업무총괄 장소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업무총괄 장소 맞고요. 무인자동 판매기 얘는요. 업무총괄 장소죠. 설치 장소 아닙니다. 근데 얘는 설치 장소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얘는. 그래서 연필로 동그라미도 안 했어요. 5번으로 가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5번 문제 빨리 쉬었으면 하는 눈빛이라 진행을 못하겠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